우리가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IMF나 그다음에 일본이 망가질 때, 그다음에 뉴욕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1년에 단박에 3% 걸러가면 시장의 구조가 망가져 버려요. 주담대가 이제 거의 1,0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 1,000조 원짜리는 사실 우량대출이에요. 금리를 부동산 하나만 생각해서 올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계가 왔다. 이제는 경제 전체를 생각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것 또한 이제 녹록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리는 이제 점차 좀 안정 기미를 보이지 않겠나. 이제 금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담대 금리가 지금 금리가 오르는 폭 이상으로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왜 도대체 그러는 건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고금리 시대가 이어지는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우선 이제 금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전망을 할 때 금리 인상 폭은 제한적이다.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금리는 이미 시장의 그런 조달 금리 대비 이 대출 금리가 상당히 선반영이 되어 있고, 너무 지금 이를테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를 생각하면 8월, 11월 해서 2번 올랐잖아요. 그럼 0.5가 올랐는데 실제 대출 금리는 1% 이상이 올랐어요.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은행이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아직 은행원이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기존의 가산금리 그대로 유지 내지는 더 붙였고, 내지는 이제 우대금리가 축소된 거예요. 축소됐죠, 맞아, 많이 축소. 이러다 보니 이제 주거래은행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신용등급의 의미가 그렇죠.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내가 한 은행을 계속 주거래했으면 그 금리 혜택을 받고 대출 금리를 산정받는 게 당연한 거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석이 안 통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은 지나치게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설사 올해 그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0.2 올리게 되면 그 절반 0.1 뭐 이 정도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금리는 저는 좀 향후에는 제한적이다. 그렇군요. 자, 금리가 우리가 이제 2%대에서 3%까지 해서 1%가 올랐단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부담이 되냐면 1% 정도가 올라가면 일단은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0.5 정도면은 사실은 감대 가능, 1% 정도면 부담을 갖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1%부터는 참는다고 하는데 더 올라가게 되면 이 한계치가 생겨요. 그래서 시장이 망가지려면 1년 안에 3% 걸러가면 시장이 망가져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IMF나 그다음에 일본이 망가질 때, 그다음에 뉴욕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1년에 단박에 3% 걸러가면 시장의 구조가 망가져 버려요. 거기까지 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1%에서 살짝 올라가는 선에서는 거의 이제 마무리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이제 3월 대선 거쳐서 5월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최고의 화두가 부동산 안정도 안정이지만 경제 활성화예요.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은 취약계층 대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큰 급선무예요. 이 가계부채 총량을 가지고 1,800조 넘었다 이거 계속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취약계층의 대출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상당수는 우량대출이 많아요. 이 주담대 이런 거를 초우량 대출이죠. 주담대가 이제 거의 1,0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 1,000조 원짜리는 사실 우량대출이에요. 연체율도 거의 미미해서 그렇죠. 의미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이 가계부채 총량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 가지고 계속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취약계층 대출 관리인데 이를테면 이제 자영업자 대출이 800조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1금융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2금융으로 내몰리고 고금리로 가는 이런 악화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거가 이 경제를 관리하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이자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내 가용자금이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거여서 소비를 줄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내 소비를 줄여야죠. 이러면 경제 악화로 당연히 연결되는 거여서 금리를 부동산 하나만 생각해서 올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계가 왔다. 이제는 경제 전체를 생각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것 또한 이제 녹록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리는 이제 점차 좀 안정 기미를 보이지 않겠나. 물론 이제 미국이 올린다고 하고 우리도 예고를 했습니다만, 올리더라도 우리는 이미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올리는 그 퍼센티지는 이제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금리 전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와 대구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오기도 했는데 하락세로 완연하게 좀 접어든 모습이거든요. 뭐 대구 같은 경우 지금 미분양도 지금 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세종시와 대구를 필두로 지방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저는 뭐 지역별로 약간 다른데 많이 다르죠. 오히려 저는 지방 시대가 열린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이 이렇게 오르는 동안 지방은 거의 자 상승폭은 수도권이 제일 많이 올랐고 5대 광역시 그다음에 지방이 지방은 생각보다 거의 많이 안 올랐어요. 물론 지역보다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만 지방이 선제적으로 먼저 하락으로 전환하기는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기해요. 상대적으로. 세종시 대구는 약간 좀 특이 사례인 거예요. 세종시도 21년도에 7%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인천, 경기, 서울의 절반 오른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었던 게 세종시예요. 세종시가 의외로 안 올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세종시가 뭐 3, 4평 기준으로 해서 뭐 한 8억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세종시는 21년도에 입주 물량이 한 7,000세대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절반 이하로 이렇게 탁 줄어요. 그리고 23년도에 이제 더 줄고 네. 뭐 심지어 뭐 한 500가구 이렇게 더 줄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종시에는 다시 한번 입주가 부족한 타이밍이 올해부터 다시 시작이 돼요. 여기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회 분원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화가 되게 되면 이런 수요 대비 따지면 세종시가 다시 올해는 오히려 살아날 가능성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게 있다. 이 수급에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대구는 이제 입주가 좀 많던데요. 대구는 좀 반대죠? 대구는 이제 입주 물량이 조금 많아지고 있어요. 평균치 대비도 좀 약간 높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이제 대략 한 2,000가구 정도 전후예요. 그게 한 2달, 3달 줄다가 11월 달에 다시 또 살짝 늘어나는 이런 양상에서 거기 2,000가구 전후라고 보면 돼요. 근데 2,000가구 전후는 그렇게 직격탄을 맞아서 막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구도 이제 뭐 수성구라든가 이런 요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동구라든가 이런 자리가 미분양이 있는데 그 동구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완벽하게 도로에 섬이에요, 섬. 도로에 삼각형으로 가려져 있는데 섬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학교도 없어요. 그래요? 미분양이 날만한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입지가 떨어진데 위주로. 교육 여건이 워낙 열악한 지역에서 그냥 분양만 아파트만 지어놨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식의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것까지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 대구의 상황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확률이 우선은 높다. 물론 이제 조정되는 건 맞아요. 네. 대구가 꺾인 거는 확실합니다. 매매 전세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이제 확연하게 뭐 폭락을 생각한다든가 이 정도까지 갈 사항은 아니다입니다. 알겠습니다. 볼 수가 있고 지방이 좀 살아날 만한 지금 주목해야 될 쪽 좀 찍어주세요. 이제 지방에서는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만 말씀드리면 우선 청주는 대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아주 경제가 살아있는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전주 역시 공급이 부족해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의 강자가 있는데 그게 경남 창원이에요. 창원은 당연히 이제 100만 명이 넘는 뭐 마창진 합쳐지면서 이 창원이 경남 전체를 보게 되면 입주 물량이 뭐 한 4만 가구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올해 입주 물량은 7천 가구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수급에서도 급감을 가져오고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가격 기반 다지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남 시대 물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량이 줄면서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꼽는다면 강원도예요. 강원도가 20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춘천 원주 위주로 이 영서 지방 위주로 상당히 이제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동해안 영동은 이제 속초, 양양, 강릉 이 라인은 이제 상당히 좀 올랐기 때문에 이쪽 이제 영서 라인으로 받치고 올라가는 형국인데 조금 더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 위주로는 충분히 올해 22년도에도 지방시대를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 전망 좀 해주시긴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는 향후 한 5년간 부동산의 어떤 큰 흐름 우리가 이제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지금 와서 공급의 완결판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3기 신도시의 확대 공원 녹지 비율 축소 자정용지를 축소하게 돼서 주택 용지를 늘리게 되면 여기서 최소한 15만 호 정도가 더 나온다. 그러면 35만 호 정도에서 50만 호 정도로 늘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서울의 문제는 서울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목동이나 예를 들면 상계동이나 이런 데 재건축을 제대로 하게 되면 두 군데만 합쳐서 한 4, 5만 가구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집중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곳에 그런 차원에서 이 신속 통합 기획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서울시의 아주 전향적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3기 신도시는 어디까지나 외곽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접근성이 좋다고 한들 결국은 서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의 문제는 서울에서 해결해야 돼. 왜 그러냐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아파트 비율이 58%에 불과하고 이건 전국 평균에도 미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서울의 아파트가 전국 평균에도 4%나 모자라는 이 농어촌 다 합친 수치에 그보다 모자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서울의 아파트를 늘려야 되는데 이런 재건축이나 이런 단지들을 용적률을 최대 300에서 400%까지 상향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이미 아주 잘 돼 있어요. 교육, 교통, 주거 환경, 예를 들면 뭐 교통, 철도, 역세권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도 고밀화해서 어차피 도시 가용용지는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높여서 서울의 문제를 서울에서 해결해야 된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9년도에 96%였는데 20년도에 15% 떨어졌어요. 오히려 늘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높아져야 되냐면 최소 105%, 110%까지 가야 돼요. 이 수요까지 감안해서요? 이주 수요까지 감안해서 공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만하게 회전이 되려면 여유분이 최소 5에서 10% 정도가 더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최소 10%를 높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서울의 주택수가 총 주택수가 대략 한 300만 호 정도 돼요. 그러면 10%를 대충 뭐 높인다 그러면 30만 호를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자, 서울의 문제는 서울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3기 신도시와 병행해야 된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역시 1기 신도시를 병행해서 여기서도 충분히 10만 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량을 확대를 앞으로 우리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할 때 이게 제대로 시장에 효과적인 기능을 하려면 규제 지역 있지 않습니까?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하나로 통합해야 돼요. 하나로 통합해서 이 획일적으로 전달력을 굉장히 높게 해야 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시장에 반영하고 이거를 완성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가열 지구에 붙어 있고 조정 대상 지역, 뭐 이것도 두 개 다인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고 막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헛갈리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해서 가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규제 측면에서도 이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비조정이냐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다가 이걸 나눠야 돼. 예를 들면 제가 계속 주장했던 취득세 같은 경우도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이냐를 가지고 주택수 두 채 세 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이건 지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변화무쌍하잖아요. 언제는 뭐 지정됐다가 또 폐지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 혼란이 오잖아요. 이런 제도상. 그래서 이런 거를 지역으로 세분화돼서 제도 같은 경우는 정착을 시켜야 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금 얘기를 한 김에 가장 지금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게 올해 굉장히 작년 12월 뭐 이렇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게 가장 큰 원천은 세율 자체를 2배로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공시가격 올라간 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공시가격 올리는 건 당연한 거죠. 다만 이제 세율이 2배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급등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율 면에서도 좀 합리적인, 왜냐하면 정부가 2019년도에는 세율을 0.2%포인트만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2배로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면 과폐 구간이 10억에서 50억 구간인 세율이 원래 1.8%예요. 근데 이걸 0.2만 올려서 2%를 적용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710 대책, 20년도 710 대책에서 0.2%를 없애고 세율을 2배로 한 거예요. 3.6%로. 자, 이런 식의 이제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합리적인 그런 세율로 좀 검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제도가 좀 정착이 되고, 그리고 누누이 주장해 왔던 이제 퇴로 확보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재적인 이런 주택 재고의 회전을 통해서 뭐 일종의 이제 공급 대체 효과를 얻는 이런 식의 유연성 있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이제 수요 억제가 최상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회전과 공급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가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의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박갑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는데요. 이 호칭으로 불러드리는 마지막 녹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박갑수 소장님으로 다시 한번 모시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